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밤 11시에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2025를 열고 폴더블폰 신작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한층 강화된 성능에 얇아진 두께까지 삼성전자는 이번 신작으로 폴더블폰 최다 판매량을 뛰어넘겠다는 목표입니다. 뉴욕 현장에서 홍원표 기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마련된 갤럭시 언팩 2025 현장. 행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분주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에서 새로운 폴더블폰인 갤럭시 G7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현재 삼성은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 부진으로 모바일 사업부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판매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 7의 모든 기술을 담았습니다. Z 폴드 7은 펼쳤을 때 두께가 4.2mm, 접었을 때 8.9mm로 전작인 폴드 6보다 훨씬 얇아졌습니다. 바 타입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무게도 전작보다 24g 줄였는데 폴더블 폰인데도 S25 울트라보다 가볍습니다. 화면은 넓히고 배터리 용량도 폴더블 역대 최대인 4300mAh로 늘렸습니다. 갤럭시 플립 7에는 삼성의 자체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를 퀄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제품을 넣은 겁니다. 플래그십 라인의 가성비 모델인 Z 플립 7 FE에도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됩니다.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는 플립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 자체 AP를 넣고 외부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연간 10조 원이 넘는 칩 구매 비용을 줄이고 삼성전자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Z 플립 7의 자체 개발 AP 탑재로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올해 하반기 폴더블 시리즈 600만 대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 제품인 G5는 폴더와 플립 합산 576만 대, G6는 521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G7의 경우 폴더와 플립 소비자의 특성을 세분화한 투트랙 전략으로 판매를 극대화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최근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를 인수한 삼성은 갤럭시 헬스 기능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두 번 접는 스마트폰 트리폴드폰은 이번 행사에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성능은 강화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폴더블폰을 출시해 글로벌 스마트폰 강자의 지위를 지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올 상반기 10% 넘게 떨어지면서 5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약달러 현상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약달러로 촉발된 글로벌 자산의 움직임, 증권부 조연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결국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진 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여파가 결정적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침없는 관세 공세와 여기에 감세 정책 등의 영향이 컸는데요. 먼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추이를 살펴볼까요? 올 상반기 역대 찾아볼 수 없는 가파른 하락이었습니다. 물론 이달 들어서 이 달러와 약세 흐름이 좀 꺾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0.2% 오른 97.561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들어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10.7% 그러니까 1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근본위제를 폐지한 충격으로 달러 가치가 급락했던 1973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특히 4월에 가파른 떨어짐을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발효와 유예를 번복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상했고 여기에 미국의 재정 적자는 급증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세금 인하를 밀어붙이면서 달러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은 앞으로 10년간 미국 재정 적자를 3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600조 원가량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숨막히는 재정 남용에 미 달러 자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연초 하락세에서 회복되고 있음에도 달러 가치만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네, 월가에서는 달러 약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와 또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설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해지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헤지 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가 달러 가치 추가 하락을 대비한 해지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고 또 40%는 달러 숏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 노출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뜻입니다. 최근 저희가 인터뷰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이 본토벨 운용의 대표 역시 달러에서 멀어지려는 자금의 움직임이 뚜렷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t's been indeed a structural shift on the dollar, and clearly the US administration is actually favorable towards a weaker dollar, and we're very clearly seeing around the world as we speak to asset allocators that there are questions around the dollar, and that in itself is meaningful. So while the US has a lot going for itself, the marginal buyer, the marginal asset allocation trade is likely to go away from the dollar going forward, or definitely more away, or look at other places in comparison to before. 네, 추가적으로 연준이 오는 9월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미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서 달러 약세를 더 강하게 이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가에서도 트럼프의 정책 온도 조절 실패가 셀 아메리카로 이어진다면 달러 인덱스 하단이 90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자산이라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인식은 바뀌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이 앞으로 어디를 향할지가 관건일 텐데요.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하듯 한국으로 좀 들어올 영향력도 있습니까? 일단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나 국채를 비롯해서 미국 자산을 투매하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BS 측도 4월 이후에 움직임이 포착은 됐다. 나가는 움직임은 포착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증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규 매수세는 부진하다는 설명입니다. 대신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고수익 채권 비중이 높은 펀드에 투자하거나 그동안 외면받았던 유럽 그리고 신흥국, 인도와 한국, 브라질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신흥시장으로 투자 로테이션이 완만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 유럽 투자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5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으로 유입된 자금의 한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고요. 또 유럽 정크 본드로 유례없는 자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외면받았던 신흥국 펀드 유입 자금도 미국과 비등한 정도로 올라왔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 그러니까 자금이 분산되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시에테 제네럴은 거대한 자금 순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혜처로 꼽히는 게 바로 금과 가상자산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 매입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상반기 금 가격이 1979년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비트코인 역시 이제 10만 달러 안팎에서 오르내리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연말에 17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5개월 내내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6.27 대출 규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달에는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금융권에서 취급한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6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난달 6조 5천억 원은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전달 대비 5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전반을 크게 밀어 올렸습니다. 네, 6.27 대출 규제 막차를 타려고 이렇게나 몰렸던 거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에서 이 규제가 발표됐던 6월 27일 이 당일에 실행된 가계대출 규모만 약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평균 5대 시중은행에서 이 가계대출 나가는 규모가 3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거의 3배에 맞먹는 수준으로 대출이 실행됐던 겁니다. 여기에 5월과 6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반영되고 있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월 들어 소폭 감소했다가 5월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서 이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국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까? 일단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7월 주택 거래량을 물론 살펴봐야겠지만 이 빨라도 9월은 돼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과 6월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던 점이 8월까지는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번 대출 규제를 살펴보면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 종전 대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러한 차주들의 대출 신청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규제 발표 이후에 한두 달 정도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에 이 주택 과열 시장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진정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경계감은 늦추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특히 위반 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는 물론이고 신규 대출까지 제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회의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보다 50% 줄이기로 한 만큼 이 금융회사들이 월별, 분기별로 더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가 대출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전세대출 이자분을 DSR에 포함하는 안과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5%로 높여서 은행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렵도록 하는 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내일 있을 한은 금통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아무래도 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이 가계부채 우려 때문에 한 차례 숨고르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이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죠. 여기에 2%포인트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 역시도 부담입니다. 자칫 환율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내일은 이변이 없는 한 연 2.5%로 금리를 동결하고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고 주가 조작범은 바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가 조작범은 자본시장 내지 금융시장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0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이 정식 출범합니다. 대통령이 불공정 거래 척결 의지를 표명한 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구체적인 대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가 세 기관에 쪼개져 있어 주가 조작 조사에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됐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기관의 전문조사 인력 30여 명이 파견돼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일종의 TF기구로 1년간 운영한 뒤 연장이나 상설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한 번만 위반해도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법 수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즉시 지급 정지하고 범죄 수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실행됩니다. 허위 공시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 대비 최대 30% 이상 인상, 공시 의무 위반 과징금 상한은 10배로 상향됩니다. 특히 고의적 회계 분식이 적발될 경우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폐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부실 상장사가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 폐지 심사 절차도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합니다. 주가 조작에 악용되는 부실 기업을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뭐 8, 9%, 코스닥도 뭐 그 정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에 걸쳐서 쭉 가기 때문에 그거를 썸 해가지고 그 정도는 8 내지 10% 정도는 아마 퇴출될 것이라고. 시장 감시 방식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뀝니다. 계좌를 중심으로 한 감시 체계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의 자전 거래 여부도 더 쉽게 파악하고 감시 대상도 40% 정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실효성 있는 원스트라이크 사례를 다수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합동대응단의 첫 성과가 언제쯤 나올지 시장의 관심도 높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조합원들을 모아 민간 아파트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시끄럽습니다. 횡령의 사업 지연에 전국 곳곳에서 분쟁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지옥주택조합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지적하자 국토부가 45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 2동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앞. 세기바랜 홍보 현수막과 함께 조합 대행사 대표를 처형하자는 문구가 적힌 간판이 눈에 띕니다. 이 조합의 대행사 대표는 지난 1월 208억 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년 넘었죠. 여기서 근무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냥 싹 팽판불명. 뭐 여기 아무도 없는데 뭐. 그러면서 막 하소연하고 가더라고요. 뭐 5천만 원 내 돈 여기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막 여기 와서 막 욕하고 들어갔어. 이처럼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한 곳은 분쟁 중인데요. 더 큰 문제는 절반 넘는 사업장이 조합 설립조차 못한 채 멈춰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대역 근처 골목입니다. 양옆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지만 낡은 주택가는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만 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대역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끊긴 지가 좀 오래됐어요. 모집 신고만 저희한테 한 채로 그대로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 직접 땅을 사고 아파트를 만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지주택 문제를 지적하자 제도 도입 45년 만에 첫 손질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 시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비 갈등과 관련해서는 중재할 기구를 만들거나 좀 과도하게 공사비가 청구됐을 경우가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정부는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조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전 세계 인구 4위, GDP 16위의 인도네시아가 국내 전력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각종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4년까지 발전소 설립에만 2,134조 루피아, 우리 돈 18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내 시장을 포화 상태로 여기는 우리 발전 기업들로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국내 발전 기자재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만드는 한편 함께 사용할 공장도 마련했습니다.
코미포 팩토리는 화력발전소들과 석유 화학 공장이 빼곡한 찔레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합동 전진기지입니다. 공유 공장 운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화를 도와 실제 매출로 연결시키는가 하면 협의체 차원에서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와의 가진 만남에서는 회원사들의 현지 시장 진출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품질과 기술력뿐 아니라 생산성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피드백이 빠르고, 해외 같은 경우는 내 일 아닌데 혹은 난 요까지만 내 일이다라고 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을 할 때 코트라 인증을 해둔다든지 하면 더 원활하게 현지 발전소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발전 기업들은 일본과 베트남에도 시장 개척단을 보내 해외 진출 성공 경험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찔레곤에서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안전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보건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올해 행사는 스마트 안전보건을 중심으로 일터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마련했습니다. 방사선 구역이 있기도 하고, 그 산업 안전에 좀 더 특화된 로봇들을 개발을 해서 작업 환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보여주고 계셔서 저희 회사의 기술을 소개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